아빠, 나 드디어 서울대 합격했어요. 멀리서 한 여학생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을 오후 작은 공동묘지 언덕에 한 소녀가 묘비를 끌어안은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19살 소녀는 교복 위에 검은 정장 재킷을 걸치고 젖은 얼굴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빠에게 전하고 싶었던 이야기를요. 그때였습니다. 넌 누구니? 우리 아들 묘 앞에서 왜 울고 있는 거지? 소녀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고 나이 지긋한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어요. 소녀는 그대로 일어나 뒤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떨어진 핸드폰 한 대. 한도연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주워들었어요. 화면에는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 문자가 또렷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10년간 숨겨졌던 비밀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공동묘지, 가을 오후였습니다.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는 언덕길을 따라 한 쌍의 부부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죠. 남편 한도연은 60대 중반의 나이답지 않게 단정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아내 윤혜정은 검은색 코트 위로 흰 국화 한 다발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표정은 침묵 속에서도 깊은 슬픔을 담고 있었어요. 오늘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의 기일이었습니다. 매년 이날이 되면 부부는 이곳을 찾아 아들 앞에 섰죠. 그런데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멀리서부터 낯선 기척이 느껴졌거든요. 아들의 묘비가 있는 곳에 가까워지자 도연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혜정도 덩달아 멈춰서서 남편의 시선을 따라갔죠. 묘비 앞에 누군가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교복 위에 검은색 정장 재킷을 걸친 1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었습니다. 여학생은 묘비를 두 팔로 끌어안은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고 있었어요.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들의 친구일까? 하지만 10년이나 지난 지금, 그것도 기일에 맞춰 이렇게 찾아올 친구가 있었나 싶었어요. 여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나 드디어 서울대 붙었어. 그 순간 혜정의 손에서 국화 다발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눈을 크게 뜨며 아내의 팔을 붙잡았죠. 지금 뭐라고 했어? 아빠라고 했어. 두 사람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여학생은 여전히 묘비를 안은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한 손에는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죠. 화면에는 서울대학교 합격 통지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혜정도 조심스레 뒤를 따랐죠. 두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자 여학생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는 새빨갛게 부어 있었고 눈물 자국이 뺨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아이 부모인데.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학생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벌떡 일어섰어요. 죄송해요. 저는. 여학생은 당황한 표정으로 묘비와 부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죠. 저는 이지우라고 합니다. 19살이고. 혜정이 다가가 여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지우야, 혹시 우리 아들과 어떤 관계였니?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9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내 아빠는 이 묘지 주인이다라고.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저 아직 어려서 장례식에도 못 왔어요. 친척들이 막았거든요. 그래도 매년 이날은 꼭 찾아왔습니다. 부부는 묘지 근처 작은 카페로 지우를 데려갔습니다. 세 사람은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죠. 지우는 여전히 핸드폰을 꽉 쥐고 있었어요. 혜정은 따뜻한 차를 지우 앞에 놓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우야, 내 이야기를 좀 더 들려줄 수 있겠니?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는 제가 9살 되던 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병원비 때문에 집도 다 잃었죠. 엄마가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지우야, 내 아빠는 좋은 분이었어. 그분도 너를 많이 사랑했단다라고. 혜정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도연은 굳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 후로는 어떻게 지냈니? 외삼촌 댁에 있다가 1년쯤 뒤에 이모네로 갔어요. 그런데 이모부가 술을 많이 드셔서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는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지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아르바이트도 했어요. 편의점, 음식점, 전단지 돌리는 일.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학비는 장학금으로 해결했고요.
도연이 물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공부를 계속한 이유가 뭐니? 지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약속했다고. 우리 딸 꼭 서울대 보내자고. 저는 그 약속을 지키고 싶었어요. 아빠를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아빠의 꿈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혜정은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우의 이야기가 너무나 진심으로 들렸거든요. 하지만 도연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어요. 그는 찬찬히 계산기를 두드리듯 속으로 날짜를 헤아리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들은 26살이었죠. 지우가 지금 19이라면 아들이 17살 때 태어난 셈이었어요. 그때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대학 들어가서도 연애 한번 제대로 안 했다고 했는데 지우야.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미안하지만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구나. 여보. 혜정이 남편을 제지했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도 알잖아. 우리 아들이 그런 얘기 한 적 없었어.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도 아이가 생겼다는 말도. 도연은 지우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DNA 검사를 하자. 내가 정말 우리 아들이 피를 이어받았는지. 지우는 놀라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네, 당연히 그러셔야죠. 저도 진짜 확인하고 싶어요. 혜정은 남편의 팔을 붙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손녀라면 우리는 10년 동안 저 아이를 저렇게 혼자 살게 한 거야. 도연의 턱이 굳게 다물어졌습니다. 그의 눈빛에도 동요가 일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요. 저는 피검사든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아빠가 남긴 것 정말 알고 싶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리는 시간이었죠. 그동안 부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혜정은 밤마다 10년 전 아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늘 밝게 웃던 아들, 착하고 성실했던 아들. 그런 아들에게 정말 딸이 있었을까? 도연은 서재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들이었죠. 체육대회 사진, 수학여행 사진, 졸업식 사진. 그 어디에도 특별히 가까워 보이는 여학생은 없었어요. 정말 몰랐을까? 우리가? 도연은 중얼거렸습니다. 아들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면 부모인 자신들이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혜정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여보, 혹시 기억나? 아들이 고등학교 때 누구랑 친했는지. 글쎄, 남자애들이랑은 잘 어울렸는데 여자의 얘기는 별로 안 하더라고. 그치? 나도 그렇게 기억해. 그래서 더 이상한 거야. 만약 정말 여자친구가 있었다면. 혜정의 말이 끊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생각에 잠겼어요. 바로 그때 도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였죠. 검사 결과가 나왔다는 내용이었어요. 도연과 혜정은 눈빛을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동시에 떨렸죠. 가봐야지. 도연이 일어섰습니다. 혜정도 따라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는 이미 지우가 와 있었어요. 지우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죠. 의사가 봉투를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결과를 확인하시겠습니까?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는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부계일치 확률 99.99%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친손녀가 맞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것 같았어요. 혜정은 입을 막으며 비명을 삼켰습니다. 도연은 의자 등받이를 붙잡고 몸을 지탱했죠. 지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물을 떨어뜨렸어요. 정말이에요? 혜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죠. 확실합니다. 이 아이는 고인의 친딸이 맞습니다. 혜정은 지우에게 다가가 그를 끌어안았어요. 미안해, 지우야. 우리가 몰라봐서. 지우도 혜정을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도연은 벽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어요.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10년입니다. 10년 동안 손녀가 혼자 살아왔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아르바이트를 하며 친척집을 전전하며 그렇게 홀로 버텨왔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온 세 사람은 차 안에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우야. 네.
우리 집으로 가자. 이제 내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야. 지우는 고개를 들어 도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연의 눈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혜정도 지우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죠. 그래. 이제 우리랑 같이 살자. 내가 원하면. 지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년 동안 혼자였던 아이에게 비로소 가족이 생긴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도연은 잠들지 못하고 서재를 서성였습니다. DNA 결과는 명확했어요. 지우는 분명 아들의 딸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아들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여자친구가 임신했다면 그렇게 착하고 책임감 강했던 아들이 왜 부모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을까? 도연은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들이 사고 나던 날의 일정이 적혀있던 수첩이었죠. 도연은 그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떠올랐어요. 10년 전 그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었습니다. 도연이 문을 열자 20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죠. 죄송한데요. 도준이 아버님이시죠? 그런데요. 저는 도준이 여자친구입니다. 할 말이 있어서. 여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임신을 했어요. 도준이 아이고. 그 순간 도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요? 임신? 네. 3달 됐어요. 도준이는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아버님께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서.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둘 다 아직 애잖아요. 도준이는 이제 겨우 대학 졸업했고 당신도 어려 보이는데 그런 상태로 아이를 키운다고요? 하지만 이건 당신네 둘이 책임질 문제예요. 우리한테 와서 뭘 바라는 거죠? 돈? 아니면 우리가 다 해결해 주길 바라는 겁니까? 여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에요. 저는 그냥 인사라도 드리고. 됐어요. 돌아가세요. 도준이한테도 말 안 할 테니까 당신도 함부로 연락하지 마세요. 도연은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밤 아들 도준이 급하게 외출했어요. 여자친구한테 연락이 왔다며 나간 것이었죠. 그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빗길에서 사고가 났고 도준과 그 여자는 둘 다 세상을 떠났어요. 도연은 수첩을 내려놓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10년 동안 숨겨왔던 진실이었어요. 만약 그때 자신이 여자를 쫓아내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둘은 살아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당신, 아직도 안 자요? 혜정이 서재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도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혜정아,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도연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사실 말 안 한 게 있어. 뭔데요? 사고 나던 날 지우 엄마가 우리 집에 왔었어. 순간 혜정의 손에서 들고 있던 물컵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도연은 10년 전 그날의 일을 모두 털어놓았어요. 여자가 찾아왔던 것, 임신 사실을 알렸던 것, 그리고 자신이 차갑게 쫓아냈던 것까지. 혜정은 듣는 내내 입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그 애를 쫓아낸 거예요? 미안해. 그때는 정신이 없었어. 아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게 믿기지 않았고. 그래서 그날 밤 사고가 난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마 도준이가 그 애한테 연락받고 급하게 나갔을 거야. 내가 그 애를 쫓아내지만 않았어도 둘은 살아있었을지도 몰라. 혜정은 남편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주저앉으며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때 나한테 말 안 한 거예요? 왜 혼자 그걸 숨긴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바로 그때 서재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숨죽이며 서 있는 기척이었죠. 도연과 혜정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문틈 사이로 지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우는 두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벽에 기대 서 있었어요.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에는 공포와 충격이 가득했습니다. 지우야. 혜정이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뒷걸음질 쳤어요. 저 때문에. 지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때문에. 아빠가, 엄마가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야, 지우야. 그게 아니라. 도연이 다가가려 했지만 지우는 계속 뒤로 물러났어요. 할아버지가 엄마를 쫓아내서. 그래서 그날 밤에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가 없었으면 아빠도 엄마도 살아있었을 거잖아요. 지우야, 아니야. 혜정이 소리쳤지만 지우는 이미 현관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어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우야, 안 돼. 부부는 급히 뒤를 쫓았습니다. 밖은 비가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지우는 빗속을 헤치며 정처 없이 달렸습니다. 눈물과 빗물이 뒤섞여 얼굴을 적셨죠. 내 잘못이야. 내가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 지우의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차가운 목소리가, 엄마의 창백했을 얼굴이, 아빠의 다급했을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모든 게 자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지우야, 멈춰. 뒤에서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지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빨리 달렸죠. 숨이 차올랐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계속 앞으로만 나아갔어요. 그러다 큰 도로가 나타났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지만 지우는 그것도 보지 못했어요. 그냥 앞으로만 달렸습니다. 지우야, 위험해. 혜정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 순간 지우는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왼쪽에서 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지우의 얼굴을 환하게 비췄죠. 지우는 얼어붙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차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빗길이라 미끄러지며 계속 다가왔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지우의 몸을 강하게 밀쳤어요. 지우는 도로 옆으로 굴렀고 대신 도연과 혜정이 그 자리에 섰습니다. 차는 두 사람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타이어 끽 소리와 함께 빗물이 튀어올랐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지우는 비명을 지르며 두 사람에게 달려갔어요. 도연과 혜정은 서로를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온몸이 떨리고 있었죠. 지우가 두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혜정은 떨리는 손으로 지우를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꽉 끌어안았습니다. 너 혹시 죽으려고 그런 거야? 저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제가 없었으면. 닥쳐. 도연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로 내 잘못이 아니라고. 빗속에서 세 사람은 한참 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차들이 경적을 울렸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지우는 혜정의 품에서 흐느끼고 있었고 도연은 두 사람을 감싸 안으며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지우야, 제발. 혜정의 목소리가 비에 젖어 들렸어요. 우리한테 다시는 널 잃게 하지 마. 지우는 고개를 들어 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혜정의 눈에도 눈물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가 있어서 할아버지가 평생 괴로워하신 거잖아요. 도연이 지우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니야. 내가 괴로웠던 건 내 잘못 때문이지.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그때 제대로 했어야 했어. 내 엄마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야 했고 내 아빠랑 제대로 이야기했어야 했어. 도연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그게 어른의 역할이었는데 나는 그러지 못했어. 그게 내 잘못이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라고. 지우는 입술을 깨물며 울었어요. 10년 동안 혼자였던 시간들이, 외로웠던 밤들이, 힘들었던 순간들이 모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자신을 안아주는 이 두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그래, 지우야. 혜정은 지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알겠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두 사람에게 안겼습니다. 도연도 두 사람을 꽉 끌어안았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따뜻한 무언가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젖은 옷을 갈아입었어요. 혜정은 지우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었고 도연은 거실 난로에 불을 피웠습니다. 지우는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지우야. 도연이 지우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지우는 도연을 바라보았어요. 도연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내 아빠한테 미안해. 그리고 내 엄마한테도 미안해. 내가 그때 제대로 했더라면 너희 세 식구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도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고 싶어. 너를 제대로 보살피고 내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게 도와주고 싶어. 혜정도 다가와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자. 지우야, 내가 원한다면 우리가 너를 정식으로 입양하고 싶어. 그래서 너한테 따뜻한 집을 만들어주고 싶어. 지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기쁨과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여기 있어도? 물론이지. 도연이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야. 우리 손녀가 있어야 할 곳.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도연과 혜정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혜정은 지우를 위해 2층 방을 정리해 주었고, 도연은 지우가 공부할 수 있도록 큰 책상을 들여놓았어요. 지우야, 아침 먹어. 혜정이 식탁에 음식을 차리며 불렀습니다. 지우는 방에서 내려와 식탁에 앉았어요. 따뜻한 된장찌개와 구운 생선, 그리고 갓 지은 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뭔 소리야? 우리 손녀밥 챙겨주는 게 당연하지. 혜정은 웃으며 지우의 밥그릇에 밥을 가득 담아주었어요. 도연도 신문을 내려놓고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학교 가는 거지? 네, 졸업식 준비 때문에 나가야 해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하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먹었어요. 이런 평범한 아침 풍경이 지우에게는 너무나 새로웠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밥을 챙겨주고 학교 잘 다녀오라고 말해주는 것. 꿈만 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학교에 가려는 지우를 혜정이 불러 세웠습니다. 지우야, 잠깐만. 혜정은 작은 상자를 지우에게 건넸어요. 이게 뭐예요? 열어봐. 지우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있었습니다. 작은 별 모양의 펜던트가 달린 은목걸이였어요. 이건 내 아빠가 고등학교 때 할머니한테 선물한 거야. 첫 아르바이트에서 번 돈으로 샀다고 하더라. 이제 내가 가져. 지우는 목걸이를 꺼내들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아빠가 직접? 그래. 내 아빠는 참 따뜻한 아이였어. 너도 그런 아빠를 닮은 것 같아. 혜정은 지우의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었습니다. 지우는 거울을 보며 목걸이를 만졌어요. 아빠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 천만에. 이제 학교 가. 늦겠다.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현관문을 나섰어요. 도연과 혜정은 창문으로 지우가 걸어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는 거겠죠? 혜정이 물었어요.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라도 제대로 하는 거야. 우리 손녀 행복하게 해주는 거. 그래요. 그 애가 웃을 때마다 우리 아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거실에는 많은 서류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입양 서류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식으로 내 보호자가 되는 거지. 그리고 이것도 있어. 도연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장학재단 설립 서류였습니다. 이건 내 아빠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해. 너처럼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을 돕는 거야. 내 아빠가 살아있었다면 분명 이런 일을 했을 거야. 지우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말이야. 혜정이 지우의 손을 잡았어요. 우리 내일 어디 갈 곳이 있어. 같이 가줄래? 어디요? 내 아빠한테. 좋은 소식 전하러 가는 거지.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어요. 다음 날 아침, 세 사람은 공동묘지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맑았고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지우는 단정한 옷을 입고 있었고 손에는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묘지에 도착하자 도연과 혜정은 아들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지우도 그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세 사람은 잠시 말없이 묘비를 바라보았어요.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도준아, 아빠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을, 내 딸을, 아빠가 몰라봤어. 10년 동안 우리 손녀가 혼자 힘들게 살게 했어. 도연은 묘비에 이마를 대며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대로 할게. 지우를 우리가 잘 보살필게. 내가 못다한 사랑을 우리가 대신 줄게. 혜정도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도준아, 엄마도 미안해.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았어. 내 딸,
정말 예쁘게 잘 컸더라. 너랑 똑같이 착하고 똑같이 열심히 살고 있어. 지우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묘비에 손을 얹었어요. 아빠.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이제 걱정하지 마. 나 가족 생겼어.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셔. 지우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어요. 그리고 아빠, 약속 지켰어. 서울대 붙었어. 아빠랑 엄마가 바라던 거 내가 해냈어. 지우는 가방에서 합격 통지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묘비 앞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이거 아빠한테 보여주고 싶었어. 내가 정말 열심히 했어.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만큼.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아들이 대답하는 것처럼 나뭇잎들이 살랑거렸어요.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묘지를 나서는 길, 지우는 두 사람 사이를 걸었어요. 도연은 오른손으로 지우의 어깨를 감싸고 혜정은 왼손으로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함께 걸어 내려갔어요. 지우야, 도연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입양 절차가 끝나. 그럼 너는 정식으로 우리 손녀가 되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혜정이 덧붙였어요. 대학 입학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우리가 뒤에서 응원할게.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우리가 더 고맙지. 우리한테 다시 가족을 만들어줘서. 세 사람은 햇살 아래를 걸어갔어요. 지우의 목에는 아빠가 할머니에게 선물했던 별 모양 목걸이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목걸이는 마치 세 세대를 이어주는 끈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공동묘지 입구에 다다랐을 때 지우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아빠의 묘가 보였어요. 지우는 손을 흔들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아빠, 나 잘 살게. 행복하게 살게. 그러니까 아빠도 편히 쉬어. 바람이 다시 한번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세 사람은 서로의 손을 꽉 잡고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10년 만에 비로소 완성된 가족이었어요. 그들의 뒷모습은 햇살 속으로 사라졌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봄꽃들이 길 양옆에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슬픔의 끝에서 만난 사랑, 그리고 용서와 화해로 이어진 새로운 가족의 이야기는 이렇게 아름답게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정성껏 읽어보겠습니다.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고맙다고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오늘 꼭 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